아들이 어머니에게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은 어머니의 도장을 꺼내 집을 통째로 넘겨버렸습니다. 서류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버젓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직접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미경 씨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이자 자신의 집 열쇠가 더 이상 문을 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처음으로 무너진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미경 씨는 1966년생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던 해에 만 58세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10수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삶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신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미경 씨의 남편은 아들 이재훈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 씨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겨를도 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미경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점심과 저녁 손님을 쉬지 않고 받았습니다. 손은 늘 텄고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쉬는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던 날, 번듯한 보험회사에 취직하던 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턱시도를 입고 서 있던 날, 미경 씨는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의 고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보답이라는 표현도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원래 미경 씨는 꽤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반찬을 나누며 누군가 어렵다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던 성격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 활달함은 조용함으로 천천히 바뀌어 갔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묵묵히 버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삶이 된 것입니다. 웃음도 줄었고 외출도 줄었으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경 씨의 내면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표정을 살피며 밥을 더 넉넉하게 퍼주었고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노인 손님에게는 밥값을 받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오히려 미경 씨를 걱정했습니다. 사장님은 본인을 너무 안 챙긴다고, 그렇게 살다가는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미경 씨는 늘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이재훈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중견 보험회사에 입사했고 몇 년 되지 않아 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말주변이 좋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던 재훈은 영업 실적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청년이라는 평을 들었지요. 미경 씨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다고, 이제는 진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훈의 아내 서하늘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늘 존댓말을 빠뜨리지 않았고 명절이면 어김없이 자리를 지켰으며 먼저 안부를 묻는 연락도 종종 했습니다. 미경 씨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아들도 잘 됐고 며느리도 착하니
이제는 정말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함께 밥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장소도 동네 식당이 아닌 시내의 고급 호텔 뷔페였습니다. 미경 씨는 조금 어색했지만 기뻤습니다.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아들이 이렇게 먼저 나서는 일이 흔치 않았으니까요. 뷔페 자리에서 재훈은 미경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그동안 너무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이지요. 하늘도 옆에서 어머님이 이제는 좀 쉬셔야 한다며 눈을 붉혔습니다. 미경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말은 그냥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재훈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4박 5일 일정이었고 혼자 가서 푹 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거기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만 사셨으니 이번 여행만큼은 오로지 어머님 자신만을 위해서 즐기고 오시라고 말이지요. 미경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던 날 아침 미경 씨는 오랜만에 가방을 꺼내 옷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고르다 보니 자신을 위해 새로 산 옷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이 식당 일할 때 입는 낡은 옷이거나 명절에 한 번씩 꺼내는 오래된 것들 뿐이었지요. 미경 씨는 조용히 혼자 웃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자신을 좀 더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보며 미경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살아도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설렘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 것인지를,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미경 씨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차갑고 가혹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아들이 건넨 여행 봉투 안에는 따뜻한 선물이 아니라 미경 씨가 집을 비워야 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숙소 창문 너머로 까만 바다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고 모르는 신발들이 가득 늘어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낯선 목소리들이 안에서 웅성거렸고 미경 씨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냥 여행의 피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또 익숙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경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쉬다 간다고,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이지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바쁜 사람이니 나중에 연락이 오겠거니 했습니다.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미경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아파트동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 서는 순간 손잡이의 색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전 것은 낡은 은색이었는데 새 것처럼 반짝이는 검정 손잡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열쇠를 꽂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각도를 바꿔가며 시도했지만 자물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그 자리에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었지만 어디서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경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실 문을 두드렸을 때 관리소장은 미경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말이지요. 새 소유자가 이미 입주 절차를 밟았고 열쇠도 교체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매라니, 내 집이 왜 경매에 넘어가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등기소에 가보시라는 말만 했습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받아든 서류는 차가웠습니다. 서류 위에는 이재훈의 이름이 있었고 근저당 설정과 대출 관련 문서들이 빽빽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정미경이라는 이름 옆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자신이 그 자리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경 씨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재훈이 인감도장을 가져가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요즘 중장년층을 노리는 사기가 많으니까 엄마 도장은 내가 보관해 드릴게 라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파고든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미경 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서류상 어머님의 서명과 도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이지요. 형사사건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고, 아들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쓴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미경 씨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재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인지 차단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연락이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핸드폰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위에는 발신 기록만 쌓여 있었고 수신 기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빼앗겼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에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피함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결국 미경 씨는 여행 가방을 끌고 근처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황토 바닥 위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피로를 안고 누워 있었고 미경 씨는 그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미경 씨는 찜질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동 판매기 앞에서 잔돈을 꺼내다가 지갑 속에 들어있는 재훈의 사진을 봤습니다.
중학교 운동회 날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재호는 웃고 있었고 미경 씨도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지갑을 닫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부족한 엄마였는가? 그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라는 물음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조금씩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아래에서 뭔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잃었고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경찰에서도 외면받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미경 씨는 찜질방 한켠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어딘가에 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자신만의 일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미경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작은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면 두 가지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는 길과 바닥을 발판 삼아 다시 올라서는 길입니다. 미경 씨는 찜질방 바닥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그 두 가지 길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날은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미경 씨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숨어야 하느냐는 목소리였습니다.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이 어두운 곳에서 혼자 녹아 없어지고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여행 중에 메모해 두었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난 몇 달간 이상하다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인감도장을 가져간 날짜, 재훈이 갑자기 어머니 명의 서류를 요청했던 때, 제주도 여행을 권하던 날의 대화 내용까지 기억을 더듬어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쓰다 보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면서 미경 씨는 처음으로 슬픔보다 분노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이상하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아파서 주저앉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몸을 일으키게 만드는 감정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날 처음으로 찜질방 세면대 앞에 서서 제대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어있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꺼져 있던 눈빛에 조금씩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 씨는 오래된 단골 시장을 찾았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익숙한 냄새와 사람들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생선 가게, 나물 가게, 두부집 앞을 천천히 걷다 보니 조금씩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미경 씨 식당을 오래 다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그 여성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식당은 잘 되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고 말이지요. 미경 씨는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눈빛이 너무 진심 어린 것이어서 결국 짧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집을 잃었다고, 아들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그 여성은 한동안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작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고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선뜻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아들 이야기가 퍼지는 것이 여전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숨으면 없었던 일이 되고 말하면 사실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하던 미경 씨는 결국 그 여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녹음을 시작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삼켜왔던 감정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과연 좋은 엄마였는가 하는 자책까지 모두 말로 풀어냈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미경 씨는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처음 이틀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스스로를 위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였던 것이 점점 늘었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낭패를 봤다는 사람, 인감도장을 맡겼다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방송 반응이 커지던 무렵 미경 씨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의 옛 직장 동료라고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훈이 보험회사에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고객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피해가 생겼고 회사 차원에서도 조용히 덮으려 했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집을 빼앗은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구조를 어머니의 집으로 잠시 틀어막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미경 씨는 법률 지원 상담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 중 한 명이 댓글로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미경 씨의 사건을 듣고 나서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 집을 비우게 만든 정황, 연락을 끊은 사실 등이 모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처음으로 법이라는 것이 자신 편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앞길에 작은 길목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유사 피해자들의 제보가 쌓이면서 처음에는 가족 간 분쟁으로 분류했던 사건이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미경 씨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수첩에 정리해 두었던 내용을 손에 쥐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처음 그 문을 나서던 날과는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은 무너져서 들어갔다가 더 무너진 채 나왔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들어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경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온 것이 봄이었는데 어느새 여름이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 미경 씨는 집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용기가 생겼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켰으며
혼자서는 열리지 않던 문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이지요. 그 말이 결코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미경 씨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기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경 씨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쉬운 선택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전화 한 통,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바라는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미경 씨는 그 기다림에 자신의 남은 삶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송이 퍼지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중간에 울음도 섞였습니다. 하늘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어머님 죄송하다며 흐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락이었지만 미경 씨의 마음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그 울음소리 하나에 모든 것을 녹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해라면 왜 도망쳤느냐고, 오해라면 왜 연락을 끊었느냐고 말이지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 미경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률 지원 상담을 통해 연결된 변호사는 젊었지만 꼼꼼했습니다. 미경 씨가 수첩에 정리해둔 기록들, 관리소장의 진술, 직장 동료의 증언, 그리고 방송을 통해 모인 유사 피해 제보까지 자료가 충분히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와 특수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들을 고소하는 서류였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고소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경 씨는 이것이 아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정황, 보험회사 고객 자금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보면서 혐의가 하나씩 구체화되었습니다. 결국 재훈은 사문서 위조와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늘은 일부 공모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민사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재판 결과를 들었을 때 통쾌함보다 먼저 피로감이 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는지 그래도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음 어딘가를 여전히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것인지 미경 씨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보상금 일부를 손에 쥐었지만 기쁘지 않았다는 것은 미경 씨가 나중에 직접 한 말입니다. 집값 전부를 돌려받은 것도 아니었고 설령 전부 돌려받았다 해도 그것으로 메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세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왔던 기억들, 그리고 자신이 좋은 어머니였다고 믿고 싶었던 마음 같은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회복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미경 씨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보상금의 일부로 미경 씨는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예전에 운영하던 식당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공간이었고 창문 하나에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할 때 미경 씨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이름이 다시 밥상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뜻도 있었고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는 믿음도 담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는 것. 미경 씨는 평생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있어 지나치기 쉬웠고 간판도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왔고 어떤 이는 말없이 밥을 먹고 가면서 계산대에 응원의 메모를 놓고 갔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미경 씨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눈물을 훔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찬을 하나 더 내어주었습니다. 말보다 밥이 먼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단골 손님 중에 60 초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와 된장찌개를 시키고 1시간쯤 앉아 있다 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밥 냄새가 집 같다고, 그래서 오게 된다고 말이지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가게 문을 닫은 뒤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 집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보상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재혼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 씨 스스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용서했느냐고 묻는다면 아직 모르겠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자신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문을 닫고 나서 조용히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 그 일장 안에서 미경 씨는 천천히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자신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기대어 살았고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경 씨는 압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정미경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늦가을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오던 미경 씨는 골목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미경 씨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나는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했다고 말이지요.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숨을 고르며 흘리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밥상의 불은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